안녕하세요. 안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9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 추리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재현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는 한국 추리소설의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추리소설계를 대표하는 작가인 김성종이 최후의 증인이란 작품으로 등장을 하고 이후 그가 다양한 추리소설을 쓰면서 그의 소설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인기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 추리소설 전집이 기획되어서 출간되기도 하는데요. 독자들이 해외의 최신 추리소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추리소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추리소설이 TV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다른 매체로의 전환도 활발한 시기인데요. 얼마 전에 종영한 수사반장 1958이란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재용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는 1971년 MBC에서 방영한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 수사반장이란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드라마로도 추리서사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종이신문이 대세였던 시기입니다. 종이신문 중에서도 스포츠 기사와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스포츠 신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포츠 신문들이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리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추리소설이 활발한 연재 지면을 얻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 한국 추리소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인을 잡는 수수께끼 풀이형 고전 추리소설에서부터 사회 문제에서 범죄의 동기를 찾는 사회파 추리소설, 또 비정한 사립탐정이 등장하는 하드보일드 소설, 또 국제킬러가 등장하는 스파이 소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추리소설에 여성 범죄자가 다수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여성들 대부분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들이 완전 범죄의 성공에 처벌받지 않거나 공적인 체포 과정, 법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방식으로만 처벌받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어떤 소설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추리소설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장르인지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장르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최초의 추리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추리소설이라고 했을 때 에드거 앨런 포를 검은 고양이나 잃어버린 편지와 같은 작품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모르그가 살인사건에서 처음으로 뒤팽이라는 명탐정을 등장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후에 에드거 앨런 포는 추리소설 장르를 계속 쓰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가장 익숙한 명탐정은 바로 셜록 홈즈인데요. 자, 19세기 후반 셜록 홈즈의 등장은 이후 고전 추리소설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소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유사한 용어들을 같이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추리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외에도 탐정소설, 미스터리소설, 추리소설, 범죄소설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각기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용어가 탐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정소설은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을 탐정이 논리로 해결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의미합니다. 대표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아가사 크리스티의 포아로 시리즈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천재 탐정이 등장하는 소설로 이 소설들은 디텍티브 노블, 그러니까 탐정 소설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더 이상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추리소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이 추리소설의 서사들을 모두 포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읽는 추리소설 중에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소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는 맨 처음 생겨난 용어이지만 이후에는 서브 장르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추리소설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리소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일본은 영미권의 추리소설을 가장 빨리 정착시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본은 탐정소설, 본격소설, 변격소설과 같은 자체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탐정소설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추리소설이란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상용한자에서 탐정의 정자, 정탐할 정자라는 한자를 제외하면서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추리소설계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추리소설, 그러니까 미루어 생각하여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리소설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의 추리소설이라는 용어가 한국, 중국, 아시아 등에 전체 영향을 주어서 동아시아권에서는 현재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추리소설은 탐정의 추리보다 범죄자의 사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나 괴담, 오컬트, 호러 같은 것들을 원래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논리적인 해결이 주된 요소인 이야기들과 한데 묶이면서 지금은 추리소설을 대체하는 장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명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스터리라는 장르명에서도 추리소설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범죄소설입니다. 자, 원래는 범죄소설은 조직범죄를 다루는 서브 장르 명칭이었으나 현재는 이 미스터리, 추리소설 전반을 아우르는, 왜냐하면 추리소설은 모두 범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추리소설과 미스터리, 즉 범죄소설, 이 세 가지는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의 크라임 노블이나 미스터리 노블 같은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미스터리나 범죄소설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추리소설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위 장르로 경찰소설이나 스파이소설, 사이파소설, 탐정소설, 스릴러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추리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추리서사는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공식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추리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추리서사에서 빠져나가기도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이자 비평가인 줄리언 시먼스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문제, 즉 수수께끼가 제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아마추어 탐정이나 직업 탐정이 추론을 통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탐정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도가와 람포는 이렇게 추리서사의 조건을 정의합니다. 주로 범죄에 관한, 범죄가 중요하겠죠. 난해한 비밀이 논리적으로 서서히 풀려가는 과정에 흥미를 둔 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정의 모두 중요한 정의이긴 하지만 탐정 그리고 비밀 같은 키워드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추리서사의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탐정, 미스터리, 그리고 합리성입니다. 탐정이라고 했을 때 진짜 탐정이 등장하는 소설만이 추리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탐색하고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체가 조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범죄에 접근을 하는 이러한 주체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추리서사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건 안에서
그 사건을 파헤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미스터리, 반드시 어떤 수수께끼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 하고 그 사건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반드시 서사 안에서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거나 아니면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추론을 통한 합리적인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 추리소설은 탐정보다는 범죄자에 집중하고 범죄자가 탐정 역할, 진리 추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합리성보다는 범죄자의 동기, 감정을 집중 부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추리서사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추리서사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중문학에 속하는 소설들입니다. 자, 존 카일티라는 비평가는 미스터리, 즉 추리소설, 모험서사, 로맨스와 같은 일종의 공식을 가진 서사들이 효식과 오락, 도피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문학계에서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가진 이 장르 소설들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환상이나 그러니까 특정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식을 형성하고 즐기게 하는 그 문화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비평가 스테판 나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스터리, 즉 추리소설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사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범죄 소설을 구매하고 읽고 위안을 찾는 독자들이 특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고 인증한 세계관을 공유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했던 추리소설에는 어쩌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특정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화적 요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리소설은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며 이것은 공동체의 지배계급에게만 유리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치, 문화, 경제체제와 맞물려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의 추리소설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을 분석하는 것은 이 시기에 지배계급의 정치, 문화, 경제체제와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리소설의 장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추리소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등장한 추리소설을 어떤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등장했는지 살핌으로써 이후에 19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 추리소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소설의 장르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세계적으로는 고전 추리소설, 클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래식 추리소설, 그 다음 하드보일드 소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탐정이 등장하는 게 고전 추리소설이라면 하드보일드 소설과 탐정이 등장하는 고전 추리소설이 섞인 형태, 복합적인 추리소설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추리소설의 장르에 대해서 병격파나 본격파와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요. 이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추리소설 장르명이고 고전 추리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수수께끼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과 같은 이러한 트릭과 수수께끼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소설을 본격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본격파에 대항해서 등장한 것이 범행의 사회적 동기를 찾는 사회파 추리소설이 등장을 했고 현재는 사회파 추리소설과 본격파 추리소설이 모두 각 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리소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리소설은 명백하게 근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대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기차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근대로의 이행은 단순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구조의 변화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데 있는데요. 즉, 인간을 계속해서 진보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 중세 때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이나 왕의 의지에 있었다면, 근대는 인간 그리고 개인의 이성에 신뢰를 보내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 바로 근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고전 추리소설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대의 특징은 바로 국민국가, 네이션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국민국가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자, 근대와 중세를 비교를 해보면 중세 시기에는 오로지 신이나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가 되었다면 근대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그것이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 개념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법과 정치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법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후 증거 재판이나 아니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제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분체제가 아니라 계급체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죠. 또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제국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대의 특징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등장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문화나 소비재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대중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추리소설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대 국가의 탄생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이라는 두 개의 근대의 특징을 오롯이 안고 태어난 소설 장르가 바로 탐정소설, 즉 고전 추리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탐정소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의 등장과 대량 출판이 가능했어야 했는데요. 바로 자본주의의 영향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도시에 공장이 형성되면서 시골에서부터 대도시를 향해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전에 중세시대에 장원에 묶여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옆에 누가 사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경찰이나 사법제도가 출현을 하면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출현을 하면서 과거에 왕이나 신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면 이 근대에는 경찰이 체포를 하고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절차에 따라 증거재판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의학의 발전 역시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을 모두 알아낼 수 있고 분류할 수 있으며 해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시기 만들어진 고전 추리소설은 후더닛 혹은 하우더닛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더닛은 범인은 누구인가를 찾는 추리소설의 서사구조입니다. 탐정이 추리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고 제시된 수수께끼를 해결해 범인을 지목하는 스타일인데요.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가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범인을 찾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지목하는 후더닛의 구조는 이후 하우더닛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트릭과 속임수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제 밀실살인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도서 미스터리라고 해서 이미 범인을 보여주고 그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맞추는 형식의
서사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구조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계는 바로 오로지 범행의 트릭과 그리고 탐정이 서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즉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왜 범죄를 일으켰는지,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러한 과정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게 되는데요. 이후 등장한 추리소설은 Why Done It, 즉 범죄를 왜 일으켰는지, 범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자 범죄자의 심리, 독자가 이입할 수 있는 감성적인 만족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고전 추리소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근대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으며 19세기 후반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읽히게 됩니다. 자, 고전 추리소설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바로 명탐정이 필요합니다. 홈즈를 떠올리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궤도 루팡 같은 이러한 인물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고전 추리소설은 독자와 작가의 대결이라는 게임 구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작가는 문제를 출제하고 독자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맞추는 그러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셜록 홈즈에서 시작된 고전 추리소설의 인기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주로 단편 위주로 창작되게 되고 트릭을 맞추게 되는 독자와 공정한 게임이 독자와 저자 사이의 게임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고전 추리소설의 구조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고 탐정에 의한 논리적인 추론이 있으며 뜻밖의 결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수수께끼와 논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범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전 추리소설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로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탐정뿐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혹은 셜록 홈즈 시리즈를 떠올려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건의 진모를 알게 된 탐정이 거실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던가 아니면 넓은 장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탐정의 입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범죄자가 개입을 해서 자신이 왜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고 봉쇄되는 것이죠. 오로지 탐정이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서사 진술에 있어서 탐정만이 그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자가 범죄자와 동일시하거나 그에게 동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화려한 명탐정의 추리와 그 수사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전 추리소설이 바로 이후 추리소설의 탐정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류계급 출신 백인 남성만이 탐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고전 추리소설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 추리소설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가? 근대의 출발과 함께 형성된 고전 추리소설은 19세기 말 탐정들이 범죄를 솜씨 좋게 해결하면서 범죄자를 체포하고 다시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통해 서사가 마무리됩니다. 쉽게 말을 해서 범죄자와 희생양을 통해서 탐정은 기존의 질서를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당시 영국이 제국주의로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어떤 사람들, 영국의 셜록 홈즈 시리즈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노동자 계급들을 범인으로 다루기 시작하다 이후에는 식민지, 즉 인도나 다른 곳에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온 인물들을 범인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리소설은 범죄가
민족적, 인종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 제국주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 계급들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도 범인으로 그들을 만들므로써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전 추리소설의 형태의 반기를 들고 새롭게 등장한 다른 추리소설의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들어보았던 하드보일드라는 장르입니다. 하드보일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근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개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고 과연 인간이 이성적이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금융자본주의가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를 보면 위대한 개츠비가 어떻게 부를 쌓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바로 재즈의 시대라고 불리는 금주법이 시행된 시기이자 미국이 금융자본이 전성기를 이룬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전성기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본과 국가 권력이 공모하는 그러한 정경유착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는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드보일드입니다. 하드보일드는 완전히 익은 달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때 이제 뭐 반숙이라던가 완숙이라던가 뭐 이렇게 달걀을 익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완숙 달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숙 달걀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목이 막히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한 느낌과 같이 비정하고 내곡하고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는 개인적 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이 폭력과 살인을 건조하게 묘사하는 것이 하드보일드 소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드보일드 소설이 가지고 온 변화가 중요할 텐데요. 고전 추리소설은 탐정이 중심이 되고 상류계급이 읽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트릭을 푸는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트릭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트릭을 풀고자 하는 지식인층이 훨씬 더 많은 독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하드보일드 소설은 정반대의 계급이 독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드보일드 소설들은 펄프 픽션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서 싸구려 잡지에 실린 소설들이었습니다. 자, 이 펄프 잡지들은 미국에서 남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남성 노동자들이 하드보일드 소설을 읽으며 이 하드보일드 소설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펄프 잡지의 주 독자층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한 이들이었고 거의 교육받지 못한 젊은 남성 노동자 측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드보일드 소설 작가들은 부패와 범죄 자체, 폭력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묘사하고 그 어두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제시하는데 공을 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전 추리 소설을 읽었던 독자들은 하드보일드 소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남성 노동자들이 읽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가 결여된 싸구려 추리 소설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전 추리소설적 탐정과 하드보일드의 탐정을 조금 비교해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전 추리소설적 탐정은 귀족이거나 부르주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추어 탐정이고 생계와 상관없이 취미로 바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 해결을 통해서 범죄자를 제거하고 계급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인물로 탐정이 규정됩니다. 하지만 하드보일드 소설 속에서 탐정은 조금 다른데요. 대표적인 하드보일드 소설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의 한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립탐정의 하루가 지나갔다. 정확히 전형적인 날은 아니었지만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이 남자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대부분 재미도 별로 없다.
때로는 얻어 터지거나 총을 맞거나 감옥에 던져지기도 한다. 아주 가끔은 죽을 수도 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이 일을 그만두고 아직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번듯한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문에서 버저가 울리고 대기실로 향하는 안쪽 문을 열면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여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슬픔, 약간의 돈을 안고 들어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인용문을 저희가 읽어봤었는데요.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드보일드 탐정은 고용된 노동자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서 절박한 생존 본능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지배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범죄자로 그려지고 노동계급과 하위계급이 범죄의 피해자로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전 추리소설에서는 노동자 계급이거나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고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상위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의 이익이 보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자본가 계급이 범죄자이고 노동자 계급과 하위 계급은 그 자본가 계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드보일드는 탐정에 의해서 또 범죄가 해결되거나 범죄자가 체포되어도 질서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전에 셜록 홈즈 시리즈와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체포하면 다시 셜록 홈즈가 위험한 범인을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국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탐정이 아무리 분투한다고 해도 이 범죄가 자본과 정경에 유착된 자본과 국가가 공모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쉽게 말해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드보일드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대시 레밋이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레이먼드 챈들러, 로스 맥도날드 같은 작가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드보일드 소설이 가져온 중요한 캐릭터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판무파탈의 등장입니다. 원래 판파탈이 국어사전의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훨씬 많이 알려진 판무파탈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무파탈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섹슈얼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적 유혹을 통해서 남성에게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자, 하드보일드 소설 속에 이 판무파탈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 시기에 판무파탈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동계급의 남성들은 이전과 부인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일자리를 앗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좌절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위협이 하드보일드 소설 속에 반영이 되면서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판무파탈, 결국 처벌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체포하거나 하는 서사로 기결을 시키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을 처벌하고 자신들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드보일드에서 범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남성 노동자들은 하드보일드 소설 속에서 판무파탈을 자본가와 동일시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 독자층들은 남성 노동자들이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남성 노동자들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판무파탈을 통해 대리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가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적 불만을 판무파탈을 응징하고 처벌함을 통해서 해소하고 자본가 계급이 여성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면서 특히 하드보일드 소설 안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항상 희고 핏기가 없거나 신체적으로 불능이거나 아니면 너무 여성처럼 외모를 치장하거나 혹은 약물 중독에 있거나 자기 통제력이 없거나 하는 기존의
여성의 특징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들로 자본가 계급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적이고 거친 사립탐정 캐릭터와 대비를 이루면서 남성 노동자들에게 파무파타를 통해서 자본가 계급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사립탐정 남성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무파탈이 단순히 처벌받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하드보일드 소설 속에서 처음 등장한 파무파탈은 젠더 전복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 안에서 파무파탈은 결국 남성들에 의해서 처벌받고 말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켰고, 남성들의 통제를 벗어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인상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드보일드 소설은 경제공황기인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보일드 속에서 탐정은 고전 추리소설의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과는 다른 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회 정의나 질서 회복 같은 이러한 명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지배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범죄자로, 노동계급과 하위계급이 범죄의 피해자로 그려지면서 고전 추리소설의 계급에 대한 시각을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파무파탈의 등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와 불화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불안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며, 또 자부심이 강한 남성 탐정은 성적으로 계급적으로 도전하는 여성 캐릭터들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표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반감을 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추리소설의 장르인 고전 추리소설과 하드보일드 소설 장르를 살펴봤는데요. 그 장르 안에 어떠한 이데올로기들이 숨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고 추리소설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성들의 재현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이 시기 추리소설 속에서 남성들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남성 주체가 부유층, 쉽게 말해서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부르주아 계층의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역할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한국 추리소설 속 남성 주체들은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치부, 즉 부를 쌓았다라는 과정과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방탕한가를 폭로하거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남성들은 스스로를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폭로하는 비판적 주체의 위치에 놓으면서 범죄, 즉 자신의 사적 복수를 정의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조혜일의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작품입니다. 조혜일은 1965년 겨울여자라는 신문소설로 유명해진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가 사회 빈재를 비판하기 위해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한 소설이 바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 소설은 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재벌 2세인 이상철이 댄스타임 도중에 심장에 과도가 꽂혀서 살해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비일보 사회부 햇병아리 기자인 한동이란 여성과 선배 마상주는 함께 우연히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다음날 이 사건을 기사화합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한동희에게는 정직한 시민이란 이름의 발신인이 보낸 범죄 예고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력계 형사이자 한동희의 연인인 방경식도 범인으로부터 같은 편지를 받게 되고 둘은 각자 형사와 기자로서 얻은 정보를 교환하며 정직한 시민이라는 범인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의 예고대로 재벌 2세들의 모임인 5인방의 멤버들이 한 명씩 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소설의 범인은 창배라는 인물로 밝혀지는데요. 이 창배라는 인물은 과거 5인방, 재벌 2세들의 모임인 5인방 멤버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이후 그 여성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의 연인이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은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대신해서 남성인 연인이었던 창배가 대리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유층에 대해서 남성 주체가 이렇게 여성을 대신해 사적 복수를 감행한다는 것. 이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창배가 사적 복수, 쉽게 말해서 5인방의 멤버를 한 명씩 죽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재벌이 이 사건을 무반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회가 이미 재벌들에 의해서 그리고 정경이 유착되어 있고 부패가 가득하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숭고한 한 남성 주체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사적 복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한 연민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 왜냐하면 5인방은 죽어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은 일, 그리고 숭고한 일, 이러한 초월적인 영역을 바로 이상적인 남성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창배의 복수는 자기 희생이자 도덕적인 일이자 숭고한 일이며 정의로운 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정의, 자기 희생, 도덕, 숭고함 같은 영역들을 남성성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면 이 소설 속에서 여성들은 물질적이고 속된 모든 영역들을 떠맡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을 해서 남성들의 복수가 숭고해지고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반대항에 여성들에게 속되고 물질적인 모든 이미지들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갈 수 없는 나라는 창배가 5인방, 재벌 2세들에게 복수를 하는 한 명씩 그들을 죽여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줄거리가 존재하는데요. 그 줄거리의 주인공이 바로 채나영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채나영이라는 모델은 과거 영아 살해를 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채나영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채나영이 2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에 성공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소설의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를 벗어 옷걸이에 건 뒤 나영은 습관처럼 자신의 몸을 거울 속에 비춰보았다. 조금 나른해 보이긴 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몸이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허리와 배의 선에 만족하고 자신의 귀중한 재산이 아직도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음에 안심하면서 욕조 속으로 들어갔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나영이 자신의 신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것으로 전유되었다면 이 채나영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고 이것을 어떤 무기이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핀 다음 근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맨홀 뚜껑을 열었다. 열린 뚜껑 속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을 향해 아기의 작은 등을 놓았다. 짧은 순간이 흐른 뒤에 그 어둠의 깊이 모를 바닥으로부터 짧고 둔한 마찰음 하나가 들려왔다. 라는 구절인데요. 채나영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은 이후 그 아이를 죽이고 맨홀에 유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아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 캐릭터, 즉 어떻게 봐도 악녀로밖에 볼 수 없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악녀 캐릭터의 등장이 기존의 한국 소설사에서 보여진 여성 캐릭터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1970년대
중후반 대중소설 중에 인기를 끌었던 소설 장르가 바로 호스티스 소설이라는 장르인데요. 자, 여기서 여성들은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창녀로 묘사가 되거나,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 묘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시대와 불화하는 남성들을 감싸 안고 따뜻한 사람으로 치유해주는 성처녀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신체는 산업화와 같은 모순,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매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부적응자로 등장한 남성들을 위로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체적,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추리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불행이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 내지 용인할 만한 개인적인 사연이 없고 부유하고 화려한 삶으로 상징되는 성공만을 욕망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한국 추리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이 성공을 위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면들은 이 시기 추리소설의 주 독자층이었던 남성 독자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여성들의 욕망을 세속적이고 방탕한 것으로 폄하함으로써 남성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을 기반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여 결혼을 통해서 손쉽게 계급 상승을 이루려 한다고 여겨진 여성과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혹사당하는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남성들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책무를 맡고 있는 존재로 특권화시키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퍼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소비 자본주의의 확산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서비스업이라는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산업에 진출을 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과 사회 진출이 묘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성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었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러한 악력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남성 캐릭터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여성 캐릭터의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른 소설 하나는 바로 아까 해방 이후 한국 추리소설계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했던 작가 김성종의 불황의 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1970년대 후반, 80년대는 화이트 칼라 계층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가족임금제가 정착되면서 생계 부양자인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그리고 아이로 이루어진 중산층 핵가족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의 대가족 중심에서 중산층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과연 북의 혈연 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변화되었을까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남성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즉 밥값일을 하고 여성은 내조, 육아와 같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분별되는 성별 분업이 더욱 확고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핵가족화되면서 가부장제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성별 분업이 확고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기 출세, 성공, 정의, 민족과 같은 어떤 정신적이고 공적인 영역은 모두 남성의 것으로, 가사, 내조, 육아, 소비,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즉 사적인 영역은 여성의 것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불황의 강의 소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불황의 강은 김성정이 1979년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미모의 여대생 손소희가 살해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은 손소희가 알건설 상무인 조동일과 불륜관계였음을 알아내고 현장의 증거가 조동일의 것임으로 밝혀지자 살인죄로 그를 체포합니다.
조동일의 딸 미혜는 애인 명호와 함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쫓고 결국 진범이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어머니 양인숙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소설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양인숙이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으로 묘사되는지 전업주부인데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의 아내 양인숙은 남편을 위해 빈틈없이 봉사하는 여자다.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태도가 오히려 동일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완전 무결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결점이 있는 데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지가 않다.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구석구석마다 그녀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양인숙이라는 주부는 남편을 위해 빈틈없이 봉사하는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동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 닿는 곳에 조간신문을 올려놓고 또 그를 위해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40살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맨얼굴을 조동일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자기 관리에도 아주 철저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아내가 이런 완벽한 내조가 남편을 숨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요. 불황의 강에서 조동일은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을 여대생 손소희에게서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남성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순수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내조를 계속하면서 이 순수한 세계와 결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중산층 핵가족의 성벽을 분업해서 남성은 바깥일로 대표되는 어떤 거창하고 높은 목표, 즉 공적인 어떤 것을 달성하고 추구하는 반면에 집안일로 정의되는 여성의 역할은 치맛바람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온갖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사적인 영역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의 성공을 이루게 한 바탕에는 이 완벽한 아내의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태도와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구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이 소설 속에서 살펴보면 순수하고 고상하고 물질적인 것에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남편인 조동일, 남성이고 질투, 광기, 비웃음, 비이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인인 양인숙, 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이 쌓아올린 성공에 당연히 양인숙의 내조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역할을 비가시화하고 물질적 성공에서 오는 남편들의 공허함과 고독함만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아내는 아무리 완벽하게 내조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의 순수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광기에 차서 남편의 순수하고 숭고한 세계를 파괴하려는 괴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설 속에서 남편들이 순수함과 연관되는 반면 아내들의 완벽한 내조는 남편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특히 남편들이 세속적 성공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순수함의 상실과 연결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남편의 불륜녀를 살해한 양인숙 아내의 범죄는 도덕적 비난, 자기 처벌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양인숙이 남편을 모함의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 남편이 사형을 당하게 하고 남편이 불륜산대였던 여대생 손소희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인숙의 범죄가 남성의 불륜을 정당해온 남성 중심 서사 속에서 어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복수나 통쾌함으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살, 자기 처벌로 이야기를 끝을 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주부들은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된 사회 구조 속에서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분투하지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여성의 헌신이나 희생은 당연시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는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것들로 표상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추리소설과 관련해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신다면 이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범죄소설이라는 책은 간략하게 고전 추리소설과 하드보일드의 탄생을 연대기별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죄소설의 계보학이라는 계정민 선생님의 책은 추리소설의 등장 이전에 존재했던 뉴게이트 소설부터 이후 하드보일드 소설까지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의 분석도 담겨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줄리언 시몬스의 블러디 머더는 모든 추리소설 장르를 다 다루고 있는 종합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합서를 통해서 추리소설에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네스트 만델의 즐거운 살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만델은 막스 연구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막스의 관점에서 추리소설을 분석을 하는데요. 추리소설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복무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추리소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